북한 전역을 뒤흔든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3년간 군사 기밀을 다루던 장교가 모든 걸 버리고 탈출해 한국으로 향한 거죠. 숨이 멎을 듯한 추격전, 총구 앞에서 멈출 뻔한 순간들, 그리고 공항에서 밝혀진 놀라운 진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감동평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작은 클릭이지만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강 위에는 얇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물결 위를 가르며 흔들릴 때 제 심장은 얼어붙은 듯 조여왔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끝장이었죠. 저는 리성민, 북한군 전파정보 장교로 33년을 보냈습니다. 17살에 입대해 50살까지 군부대에서만 살아온 인생. 라디오 주파수, 암호문, 파형 분석이 제 일과였고 나만은 언제나 교본 속 적으로만 존재했죠. 그렇게 단단하던 제 세계는 2년 전 겨울에 산산이 깨졌습니다. 국경 순찰 중 갑자기 숨이 막히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군 병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의무 제대입니다. 33년을 바친 대가가 고작 종이 한 장이었어요.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고 동료들은 차갑게 고개만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밤, 눈길 위 제 발자국 소리가 참을 수 없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집에는 아내 강서영과 아들 준호,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아내는 심장 부정맥으로 밤마다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고 아들은 굶주림을 참지 못해 농장 옥수수를 훔치려다 군인에게 맞아 피를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피투성이가 된 준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군 시절 지도를 꺼냈습니다. 압록강 수심, 초소 교대 시간, 사각지대의 위치까지 계산하며 탈출 경로를 그렸습니다. 남한을 향한다는 생각에 제 안의 불신이 고개를 들었지만 굶어 죽어가는 가족 앞에서 망설일 여유는 없었습니다. 도망의 날은 새벽 1시로 정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강 위를 덮고 차가운 물결이 무릎을 삼킬 때 아내는 이를 악물고 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중간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거기 누구냐 하는 외침과 함께 손전등 불빛이 강을 훑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강물에 더 깊이 눕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목까지 차올라 숨이 끊어질 듯 했지만 우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을 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죠. 중국 땅에 발을 딛자 다리 감각이 사라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숨은 패가는 곰팡이 냄새와 흙먼지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북한보다는 나았습니다. 낮에는 꼼짝하지 않았고 해질녘이나 새벽에만 몰래 움직여 식량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들키는 공포가 따라붙었죠. 그리고 결국 불길은 찾아왔습니다. 어느 오후 수상한 사람들이 산다 하는 외침이 들렸고 곧바로 둔탁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문을 두드렸고 집은 순식간에 뒤흔들렸습니다. 저는 도망칠 틈조차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33년간 군인으로 살았던 제 삶은 모욕으로 짓눌렸습니다. 구치소의 시멘트 바닥은 뼈까지 시렸습니다. 하루하루 이어진 고문 속에서 질문은 반복됐습니다. 누가 도왔나? 가족은 어디 있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가족이 죽기 때문이었죠. 매를 맞을 때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과 아들의 피 흘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북송된다면 끝장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오래전 들었던 한마디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면 기회가 생긴다. 저는 간수 몰래 바닥 틈을 뒤져 녹슨 못 하나를 꺼냈습니다. 길이 3cm 남짓, 손에 쥐자 쇳내가 진하게 번졌습니다. 목에 넣는 순간 식도가 찢기며 타는 듯한 고통이 번졌고 피가 역류했습니다. 바닥이 붉게 물들자 간수들이 달려왔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들것에 실린 순간 제 심장은 오히려 또렷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다시 가족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끝내 한국 땅을 밟아야 한다. 수술실 조명이 꺼지자 주위가 순식간에 눅눅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목을 스쳤고 저는 링거 바늘을 조심스레 뽑았어요. 피가 한 줄기 흘렀지만 멈출 틈이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졸음 섞인 발소리가 느릿하게 다가왔고 순간적으로 벽에 붙어 숨을 고르게 만들었죠.
3층 창턱을 넘길 때 발목이 비명을 질렀고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이 정강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둠이 눈앞에서 떠다녔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실패하면 북으로 끌려가 끝나는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병원 담장을 기어넘어 빈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골목 끝 간판이 흔들리며 삐걱거렸고 먼지 냄새가 폐 속에 들러붙었죠. 쓰레기 더미 뒤에서 한참을 웅크리자 심장 고동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등을 기대고 앉아 발목을 만져봤어요. 뼈가 어긋난 듯 뜨겁게 욱신거렸고 발등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지금 이 통증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시 붙잡히겠죠. 손바닥을 짚고 몸을 끌어 주거지 구역 외곽까지 겨우겨우 이동했습니다. 근신처에 돌아왔을 때 아내 서연이 저를 보며 숨을 삼켰어요. 준호는 허둥지둥 물수건을 들고 와 피를 닦아주었고 딸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붕대를 건넸습니다. 저는 짧게만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머물 수 없어요. 오늘 밤이 기회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 끄덕임이 우리 가족의 합의였죠. 문제는 길이었습니다. 어디로, 누구와, 어떻게. 그때 떠오른 이름이 있었어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최명호. 1년 전 자취를 감춘 뒤 남으로 갔다는 소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아는 경로를 총동원해 연락망을 더듬었고 이틀 뒤 낮게 울리는 전화벨이 우리를 깨웠습니다. 거친 숨소리 뒤로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죠. 성민, 듣고 있나? 오늘 밤 이동시키겠다. 준비해라. 그 짧은 말이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약속된 시각에 낡은 트럭이 골목에 멈췄습니다. 운전석의 중년 남자는 눈길 한 번만 건네고 짐칸을 가리켰어요. 철판 바닥엔 포대자루와 나무 상자가 얽혀 있었고 기름 냄새가 진동했죠. 4명이 몸을 접어 포대자루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얇아졌고 서로의 숨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 요철을 넘을 때마다 등뼈가 찍혔고 발목 통증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신음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검문이 시작된 건 2시간쯤 지난 뒤였습니다. 차가 급히 멈추고 말소리가 닿았다 멀어졌다 했죠. 둔탁한 두드림이 철판을 울렸고 저는 포대자루 아래로 더 깊이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호흡이 무너질 때쯤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엔진이 낮게 떨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넘어갔구나. 하지만 다음 관문이 남아있죠. 밤을 여러 번 건너뛰는 이동이 이어졌습니다. 창문 없는 방, 낮게 깔린 매트리스, 소곤소곤한 속삭임. 우리는 사람도 소리도 없는 공간에서 서로 손등만 어루만졌어요. 다음 구간은 좁은 물길이었습니다. 낡은 뗏목 위에 한 줄로 앉고 숨을 얕게 몰아쉬자 물결이 통나무 아래에서 가볍게 깨어졌습니다. 초승달이 물에 눌어붙은 듯 덜컹거렸고 바람은 물비늘을 밟고 건너갔죠. 중간쯤 갑자기 모터 소리가 들렸고 뱃사람이 손짓으로 몸을 낮추라 했습니다. 뗏목이 갈대밭 그림자 속으로 파고들자 순찰선의 빗줄기가 바로 옆을 스쳤어요. 숨이 목에 걸렸지만 끝까지 참고 버텼습니다. 산길 도보 구간은 비가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진창은 발목을 잡아 끌었고 젖은 흙은 발을 떼어낼 때마다 뻑뻑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이 몇 번이나 무릎을 부여잡았고 저는 어깨로 몸을 받쳐 올렸어요. 준호는 묵묵히 뒤를 지켰고 하나는 군말 없이 배낭끈을 조여맨 채 따라왔습니다. 우리 4사람의 발자국이 한 줄로 이어졌고 그 줄은 멈추지 않았죠. 멈추면 추격이 닿겠죠. 그 단순한 진실이 걸음을 밀어 올렸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밤이 찾아온 건 늪지대 댁이었어요. 추격을 피해 한밤중부터 날이 새기 직전까지 물속에 몸을 잠가야 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탁한 물이 열을 빼앗았고 벌레들은 얼굴에 다닥다닥 달라붙었죠. 하나가 이를 딱 깨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는 속삭였어요. 조금만 더 참자. 끝이 가까워진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만큼은 길게 붙들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붙들지 않으면 모두 무너질 듯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검문소 근처 헛간에서 마지막 지시를 받았습니다. 새벽 4시에 움직인다는 말이 전부였죠. 기다림이 길수록 의심이 자라납니다. 나만에 대한 불신도 그 그림자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정말 어디로 가는 걸까? 그 질문이 가슴을 두드렸죠. 그러나 곧 다른 기억이 덮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어 올린 태엽 같은 결심이었습니다. 살아서 가족을 지키고 끝내 우리 스스로 선택한 곳에 설 것. 그 결심은 다시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문이 열리고 바람 속으로 차가운 흙냄새가 유입됐습니다. 검문소까지 거리는 대략 500m.
불빛은 노랗게 떨리고 교대 소리는 단정하게 울렸죠. 우리가 위장한 역할을 차근차근 떠올렸습니다. 서로 눈짓을 나누고 일렬로 걸음을 맞췄어요. 경비병이 손이 앞으로 뻗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표정은 무심하게, 시선은 흔들리지 않게 훈련 때 외워 넣었던 태도가 몸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목적은 무엇인가? 대답은 준비돼 있었고 억양은 담담했어요.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고 발목에서는 다시 뜨거운 통증이 올라왔죠. 그럼에도 목소리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경비병이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넘겼고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건 늘 제가 다루던 소리였죠. 군에서 숫자와 문장을 뒤지며 살아온 세월이 오늘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뒤쪽 게이트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다른 줄에서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어요. 공기가 단단하게 굳었고 제 심장도 그 공기 속에 박혔습니다. 경비병의 눈동자가 우리와 다른 줄 사이를 번갈아 오갔고 그 짧은 흔들림이 모래시계처럼 길게 늘어졌죠. 저는 속으로 똑같은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앞으로, 오직 앞으로.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게. 이 한 발이 우리 인생을 갈라놓을 겁니다. 한 걸음 전 경비병이 인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울렸고 그 울림이 가슴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로를 통과했습니다. 숨을 크게 쉬면 들릴까 두려워야 내쉬었죠. 두 번째 철문을 지나자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철문이 앞에 나타났고 저 건너편에서 낯선 언어가 흐르듯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세상의 경계가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앞을 봤습니다. 불빛이 하얗게 번지고 어둠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내 닿겠습니다. 이 길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꿈꾼 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철문을 지나자 바람이 전혀 다른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낯선 흙냄새, 석유와 먼지가 섞인 공기,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경적 소리. 발목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제 호흡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는 생각이 온몸을 긴장하게 만들었죠. 검문소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끝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브로커의 신호를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뒤에서는 총성이 울리고 어딘가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추는 순간 잡힌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어요. 저는 아이들의 등을 밀며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가자.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10걸음, 20걸음. 발목은 불에 댄 듯 욱신거렸고 흙바닥은 자꾸 발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마저도 자유를 향한 발걸음에 불을 붙였죠. 결국 첫 번째 안식처라 불린 헛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나무 판자는 갈라져 있었고 틈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브로커는 짧게만 말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간다. 제3국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그의 지시에 따라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낡은 미니버스였습니다. 좌석 아래 몸을 웅크린 채 창밖을 바라보지 못한 채 긴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엔진 소리와 덜컹거림만이 우리의 동반자였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작은 지방 도시의 공항이었는데 사람들의 표정은 무심했고 그 무심함이 오히려 우리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위조된 신분증을 손에 쥐고 줄에 섰습니다. 제 손바닥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였고 아내 서연은 가슴을 부여잡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직원은 무심히 여권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들어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다행히 도장은 찍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죠. 탑승구를 통과했을 때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아내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고 몸이 의자에 눌릴 때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부대에서 흘린 땀, 굶주림에 울던 아이들, 수갑이 채워졌던 순간, 그리고 못을 삼켜 피를 토하던 그날 밤. 그 모든 것이 뒤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구름이 발밑으로 흘러가고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제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의 아내와 아이들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죠. 비행은 몇 시간을 이어갔고 마침내 우리는 목적지에 닿았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브로커가 작은 종이에 새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머문 뒤 다시 이동한다는 말과 함께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홀로 남겨진 기분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항공편이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티켓을 손에 쥐었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악마라 배워온 땅.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희망이 기다리는 곳. 그 모순된 감정이 제 속을 뒤흔들었죠.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은 마치 우리를 환영하는 듯 보였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객실 안이 가볍게 흔들렸고 제 가슴도 함께 울렸습니다. 게이트 앞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리성민 선생님 맞으십니까?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미 제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국정원 한도연 요원입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불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에서 버려진 군인이라 불렸던 제가 여기서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맞이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저는 하늘에 걸린 태극기를 올려다봤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어우러진 그 깃발이 눈에 들어오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원 차량이 공항을 벗어나자 창밖 풍경이 낯선 속도로 흘렀습니다. 도로는 매끈했고 신호는 질서 있게 바뀌었죠.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으십니다. 법과 제도, 직업훈련, 건강검진까지 차근차근 도와드립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안도가 솟구쳤습니다. 하나원 첫날 의료팀이 안에부터 살폈습니다. 부정맥 증상과 흉통 기록을 정리하더니 바로 검사를 예약했죠. 의료진의 말투가 차분해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치료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보호라는 단어가 현실이 될 수 있구나. 교육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금융 기초, 스마트폰 활용, 대중교통 이용법, 노동권과 안전 수칙까지 하루 일과가 빼곡했죠. 저는 군에서 다루던 신호와 숫자 대신 사람 사이의 약속과 규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강사들의 표정이 친절해서 금세 마음이 풀렸어요. 점심시간 옆자리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북쪽에서 왔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난 세월이 먼지처럼 가라앉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어요. 지원에 대해 안내를 들을 때 믿기지 않는 마음이 먼저 올라왔죠. 비용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 문장이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북한에서 같은 병으로 고통을 견디던 날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바로 눈앞에서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수술 당일 대기실의 시계 초침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손을 모으고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게 만들었죠. 준호는 말없이 제 옆을 지켰고 하나는 작은 메모장에 필요한 물품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자 의사가 미소를 보였어요. 잘 끝났습니다. 안정적으로 회복될 겁니다. 그 짧은 보고가 천둥처럼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진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고 오래 눌러놓았던 숨을 내쉬었어요. 회복 기간 동안 저는 재교육 과정을 더 성실히 따라갔습니다. 전파 신호를 읽던 습관이 사람의 말을 읽는 습관으로 바뀌었죠. 노동 안전 파트에서 강사가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다치면 안 됩니다. 지키는 절차가 생명을 살립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끄덕였어요. 33년 동안 위험을 감수하는 법만 배웠는데 여기서는 위험을 예방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더군요. 하나원을 나온 날 경기도 안산의 작은 아파트 열쇠를 받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수도를 틀면 맑은 물이 쏟아지고 스위치를 누르면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아내는 부엌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준호와 하나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보더니 동시에 웃었어요. 오래 버틴 밤이 끝나는 순간 같았습니다. 첫 주는 서류와 일정으로 분주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고 저는 열심히 받아 적었죠. 담당자는 제 메모 습관을 보며 말했습니다. 성실하시네요. 빠르게 자리 잡으실 겁니다. 그 말이 묘하게 힘이 되었어요. 돌아오는 길, 버스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 양보를 하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저는 고맙다고 답했고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하루가 환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일자리를 찾는 과정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낯선 나라에서 통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노동상담센터에서 이력서를 함께 정리했고 면접법을 연습했죠. 저는 군에서 했던 정비 지원 경험을 민간 설비 유지 보수로 풀어 썼습니다. 안전점검 루틴, 이상 신호 탐지, 문서와 면접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경험이 살아있네요.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말이 제 어깨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첫 출근 날 공장 안은 굉음을 토해냈고 바닥은 잔진동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안전모를 고쳐 쓰고 장비 앞에 섰어요. 계측기의 숫자가 안전구간 안에서 춤을 추는지 확인하고 고장 로그를 정리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실수가 생명을 위협하지 않게 만드는 체계가 버팀목이 되니까요. 퇴근길, 저는 하늘이 낮게 물드는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루가 내일을 부른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저녁, 가족과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은 따뜻했고 국물은 진했고 반찬은 정갈했습니다. 아내는 수술 상처를 살짝 어루만지며 말했죠. 심장이 이렇게 편한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숨이야말로 우리가 되찾은 삶의 리듬이구나. 준호는 학업 준비를 시작했고 하나는 직업 교육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길이 또렷해졌고 그 길들이 한 집 안에서 하나의 미래로 연결되었어요. 며칠 뒤 동네 공원에서 낯선 어르신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나?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북에서 왔습니다.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람입니다.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잘 오셨소. 고생 많았소. 그 짧은 인사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습니다. 뉴스에서 남북철도 이야기가 흘러나오던 밤, 저는 창밖으로 달빛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선로를 잇는 날이 오면 내 손으로 볼트를 조여보자. 전파를 읽던 손이 이제는 철과 나사를 다루며 평화를 고정시키는 손이 되자. 분단의 시간을 지나온 몸이 새로운 시간을 떠받칠 수 있다면 그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임무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도연 요원에게 감사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선생님이라 불러주셨죠. 그 한마디가 제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단정한 말이 이 나라의 품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전화를 끊은 뒤 태극기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손이 닿는 자리에서부터 성실하게. 밤이 깊었습니다. 창틀에 기대어 숨을 고르자 멀리서 버스가 정류장을 떠나는 소리가 퍼졌어요. 도시의 박동이 균일하게 이어지고 그 리듬 속에서 우리의 내일이 자라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식탁 위에 놓인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우리 가족에게 집을 열어주었듯 제 두 손이 누군가의 문을 열어주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믿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아파트 단지 화단에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속 깊이 갇혀있던 생명이 차갑던 흙을 뚫고 나오는 모습이 제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북에서 단단히 묶여있던 삶이 이제 서서히 풀려나고 있었죠. 아침마다 그 싹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직장 생활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설비 점검을 맡아 기계의 작은 진동까지 살피는 일은 제 오랜 습관과 맞아떨어졌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존중했고 회식 자리에서 선배님 덕분에 안전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결코 듣지 못했던 인정이었기 때문이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는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고 아이들은 하루 있었던 일을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살아있다는 기쁨이 뼛속까지 전해졌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시장을 돌았습니다.
상인들은 친절했고 시식용 떡 한 조각을 건네며 맛 좀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박한 배려조차 저에게는 낯설고 눈부신 경험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어디 가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라며 목적지를 안내해 주었죠. 북한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은 사람답게 존중받는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아내는 수술 후 건강을 되찾으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밤마다 심장이 두근거려 잠 못 이루던 시절은 이제 기억 속 어둠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책상에 앉아 있었고 하나는 직업 훈련을 열심히 따라가며 작은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로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해 여름, 뉴스에서 남북철도 연결 시범 사업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선로를 잇는 날이 오면 내 손으로 마지막 볼트를 조여 넣고 싶어.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라면 꼭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대화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군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경험을 이제는 평화를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착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태극기를 올려다봅니다. 공항에서 처음 본 그 깃발은 여전히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때 국정원 한도연 요원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던 문장이 잊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이름으로 불립니다. 저는 이제 성민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끔은 지난 시간을 떠올립니다. 북송 위기에 처해 녹슨 못을 삼켰던 순간, 압록강의 얼음물 속에서 숨을 죽였던 밤, 그리고 헛간에서 떨던 새벽, 그 모든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가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받은 따뜻함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돌려드릴 길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도 퇴근길 버스 안에서 젊은이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의 날이 온다면 내 손으로 철도를 이어 내 고향 땅까지 달려가리라. 그때는 이웃과 친척들을 다시 만나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리라. 겨울이 끝나갈 무렵 아파트 단지 화단에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속 깊이 묵혀있던 생명이 차가운 흙을 뚫고 솟아오르는 모습이 제 마음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북에서 닫혀있던 삶이 이제 서서히 풀려나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마다 그 싹을 바라보며 오늘도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직장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설비 점검을 맡아 기계의 작은 진동까지 살피는 일은 제 오랜 습관과 잘 맞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존중했고 회식 자리에서 선배님 덕분에 안전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결코 듣지 못했던 인정이었기 때문이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고 아이들은 하루 있었던 일을 웃으며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살아있다는 기쁨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상인들이 시식떡을 건네며 맛 좀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낯선 사람이 어디 가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라며 목적지를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죠. 이 땅에서는 사람답게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매일 체감했습니다. 아내는 수술 후 건강을 되찾았고 준호와 하나는 미래를 향해 각자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아버지로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남북철도 연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선로를 잇는 날이 오면 내 손으로 마지막 볼트를 조여 넣고 싶어.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대화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불씨가 되어 오래도록 타올랐습니다. 정착 1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아침마다 태극기를 올려다봅니다. 공항에서 처음 본 그 깃발은 여전히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날 국정원 한도연 요원이 건네준 말이 귓가에 선명합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이름으로 불립니다. 저는 이제 성민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국민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지난 시간을 떠올립니다. 북송 위기에 처해 녹슨 못을 삼키던 순간, 압록강의 얼음물 속에서 숨을 죽이던 밤, 헛간에서 떨며 기다리던 새벽, 그 모든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가 더욱 소중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받은 따뜻함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퇴근길 버스 안에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의 날이 오면
내 손으로 선로를 이어 고향까지 달려가리라. 그날은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을 고향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감동을 만들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평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